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 국회를 찾아 추경을 위한 첫 지정연설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윤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 무산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후 10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합니다. 어제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연설의 주요 키워드가 협치를 통한 위기 극복이라고 밝혔는데요. 취임사에서 통합, 협치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좀 고려한 것일까요? 그런 현실적인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장소가 국회다 보니까 국회로부터는 협치를 얻어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 제도와 대통령이라는 대통령 제하에서 국회라는 것은 사실 대통령을 견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력을 하기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적 도움 또는 인사적 도움, 인사의 이제 인준화를 통과시켜줘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외국과의 여러 가지 교섭을 통한 뭐 조약 등을 체결할 때 국회의 동의권, 비준 동의권 이런 식으로 각 요소마다 외교, 안보, 경제, 추경안도 있잖아요. 인사 이런 모든 면에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도움이 아마 여기서는 협치를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취임사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안 썼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합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중점을 뒀던 것 같고 국회 와서는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대통령으로서 국회 협치 이제 도움을 부탁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약간 장소적 측면에서 좀 달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시정연설에서는 국정 전반에 관한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사실 취임사에서 이 협치, 통합이란 단어가 없으면서 민주당에서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느 정도로 협치가 강조될 거라 예상을 하시는지요?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근데 그 총리 인준 절차도 있고요. 예. 일부 아직 임명되지 못한 장관의 문제도 있고 당면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현안과 좀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당연히 협치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고 뭐 당연히 국민 통합에 대한 원론적 입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좀 순서나 그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를 보면 좀 아쉬운 점이 큽니다. 네. 일단 원론적으로 그 대통령 취임사에서 빠진 부분이요. 이게 당연하니까 빠졌다기보다는 다른 부분을 중요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순위가 밀렸다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통합의 문제는 특히 이번 대선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지지층 중심으로 국민이 정확히 절반으로 갈린 결과였거든요. 그러면 그걸 치유하기 위한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언급되지 않았던 것은 당연히 아쉽고 뭐 시정 연설에서라도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런 메시지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이후 인사 과정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있었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의 좀 걱정, 우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치를 하기 위한 기반이나 이런 게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연설을 통해서 협치에 대한 요구를 하고 초당적 협력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진정성 있게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돼 있냐 좀 아직은 부족한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예. 이후에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들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보이시느냐에 따라서 이 진정한 협치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견제를 위해서 민주당이 더 강력한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판단과 고민을 해야 될 상황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협치라는 것이 그냥 예컨대 뭐 특정 정당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게 협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협치의 기준점은 국민의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이익이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가치 체계가 정립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국민 통합의 기준은 자유민주주의다. 국민 통합의 기준이 전체주의면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다 일단 제시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기타 정당도 반대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반지성주의가 주는 다소간의 충돌적 의미는 있어요. 이 부분은 저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협치와 통합의 기준은 제시했다라고 보는 거고 협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국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응한다는 것은 저는 진정한 협치라고 보지 않아요. 따라서 국민적 이익을 위해서 초당적인 협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기 때문에 협치의 기준 내지 대상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야당도 이 부분을 갖다가
응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 논쟁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취임사에서 우려됐던 거는 오히려 자유가 더 당연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이 자유가 어떤 의미의 자유냐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통합과 배치되는 가치일 가능성을 취임사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통합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다른 혹시 자유 또 반지성주의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통합과 협치의 의미를 대통령께서 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앞도 이렇게 네. 안 하려고 했는데 자유라는 단어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라는 단어를 그동안에 헌법 개정 시에도 빼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어요.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냈던 헌법 개정안에도 자유라는 단어가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단어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당연해서 뺀 건 아닐 것 같아요. 좀 더 넓히려고 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자유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주는 여러 가지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논쟁의 대상이 됐던 부분이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반지성주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은 특정 정당을 겨냥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것을 특정 정당이 우리를 겨냥했냐라고 보는 것은 저는 좀 발저림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사실은 국민의 뜻을 반영시켜서 대신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국민의 뜻을 왜곡시키는 이건 뭐 홍보를 넘어 선동을 거쳐가지고 너무 당연한 듯이 본인들의 일부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주의 제도를 이용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정치권 전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특정 정당을 향해서 또는 특정 정당이 윤 대통령을 향해서 왜 그런 단어를 썼냐. 그건 좀 왜곡됐다. 정치적 공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좀 이르다. 다음 행보를 좀 보시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 후 시정연설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협치가 강조가 되고 또 어떤 방법론이 제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연설에 앞서서 윤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남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 거라 예상하십니까? 일단 첫째는 이제 협조 요청이시겠죠. 네. 지금 이제 국무총리 인준안에 대해서 가결 부결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께 뭔가 부탁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상정 자체는 해주셔야 된다. 이전에 김부겸 총리하고 정세균 총리의 경우에는 여야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니까 국회의장께서 직권 상정하셨거든요. 끌어와서 상정을 했어요. 그런 전례에 비춰볼 때 상정을 시켜달라라는 요청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덕담을 말씀드리면 의장단 임기가 이제 거의 다 됐어요. 29일인가 의장단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네. 아마 의장단을 모시고 좀 여러 가지 저녁 때 얘기를 해보자라는 만찬 제안 정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지난주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 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직권 상정을 요청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요? 글쎄요, 구체적인 언급까지 하실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당면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과제니까요. 일단 국무총리가 임명이 돼서 이제 국정 운영을 위한 기본 시스템이 갖춰지는 어떤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글쎄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원칙적으로 국회에 대한 존중 또 야당에 대한 존중의 입장에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이제 민주당에 대한 압박용 메시지를 내면서 밀어붙이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는데요. 국회에 와서는 아무리 첨예하게 현안이 대립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께서는 늘 국회를 존중하고 또 국회 협조를 구하는 입장을 밝히시는 게 이제 관례고 관행이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시정연설 전의 자리에서는 이제 그 정도 원론적이고 환담하고 또 그런 입장을 밝히는 정도의 자리로 될 거로 봅니다. 예, 이 시정연설 이후에 당초에 윤 대통령이 여야 3당 지도부와 함께 만찬 회동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자리를 통해서 협조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일정을 이유로 거절했다. 그래서 불발됐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참 말이 많습니다. 이 무산된 배경 무엇라고 분석하시는지요? 글쎄 못 만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율될 때 날짜가 정확히 안 나왔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 또 날짜를 잡으면 되는 것이고 아예 지금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는 걸로 볼 때는 만남 자체를 민주당이 좀 꺼려하는 게 아닌가. 그것은 저희가 지방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을 감안한다 그러면 적극적 지지층, 그러니까 투표장으로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소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분들의 의사라는 것이 지난번
윤호중 원내대표가 취임식장에서 뭐 활짝 웃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의식한다는 것도 정치적 고려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니까 만찬회동이 좀 보여주는 모습이 좀 원치 않는다 그러면 정식으로 뭐 일과 시간에 만나서 여러 가지 의논하는 식의 이런 회동은 반드시 좀 빨리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협치를 당부한다고 하지만 그 협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라도 예.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국민이 볼 때 믿음직한 정당이구나 다수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구나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지방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형태의 어떤 형태라도 만남을 예. 추진해서 그것을 이뤄내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회 본회의장 현장도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뒤에 시정 연설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만찬 회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 부위원장님께서도 만날 의사가 진짜 없다고 보시는지요? 의석을 전혀 정돈해 그렇지 주시기 않죠. 바랍니다. 뭐 늘 강조해 왔던 게 성문이 되었으므로 격이 없고 형식 제2차 없이 본회의를 자주 만나서 기회하겠습니다. 국정에 대해서 야당과 논의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보고사항은 회동 같은 회의록에 경우에는 게재토록 제안 하겠습니다. 방식이나 내용 또 오늘은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2022년도 주변의 제2의 어떤 이미지를 추가 활용하려고 했던 이런 예산안에 부분 때문에 대한 진정성 있게 정부의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듣도록 있었습니다. 하겠습니다. 13일 날 이제 최초 윤석열 보도가 대통령께서 나왔는데 예. 음식 메뉴 보도만 여러 국회를 계속 나오고 방문해서 있어요. 뭐 첫 연설을 돼지고기 하시게 됩니다. 김치찌개, 마포, 이번 돼지갈비.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 앞으로 서민적이고 이런 국가와 의미에서 긴밀하게 바람직합니다. 그런 소통하고 모습으로 여야가 합치하는 모습 협의하는 국민들 계기가 보시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좋죠. 근데 이제 이런 이번 것이 추경안은 부각되고 실제 진정성 있게 제안이 되고 손실보상과 일정 조율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민생경제 존중하는 모습이 없었기 안정지원에 때문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것을 담고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 국회와 정치적인 정부가 절차를 통해서 협력하여 회동을 하자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추경 통과를 위한 첫 번째 시정연설이 마무리됐습니다.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내용과 함께 약 초당적 협력이란 단어가 3번 정도 언급이 됐고요. 또 의회주의를 강조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또 여야 관계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전 총리와 애틀리 전 총리와의 파트너십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면서 이 여야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시정 연설이 있었고요. 지금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의원들과 악수를 하는 현장 보고 계십니다. 네, 여야 의원들 모두 박수를 치고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설 때도 여야 의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박수를 받으며 입장을 한 바 있는데 지금 퇴장 때도 역시 여야 의원들 모두와 악수를 차례로 하면서 퇴장을 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오늘 사실- 연설문에서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또 진영,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를 하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칠, 애틀리의 파트너십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 대통령이 시정연설, 국정연설을 할 때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냐, 또 야당 의원들이 박수를 하는지 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습니까? 네, 조 부위원장님. 예, 그 과거의 그 대통령의 첫 시정 연설은 사실 이제 시점이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탄핵으로 해서 5월 선거, 3월 선거가 되기 이전에 이제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하기 때문에 국회 시정 연설까지 그 첫 시정 연설까지 기간이 길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당면에서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하던 시기에는 사실 뭐 대통령이 최소한의 예우만 하거나 아예 뭐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뭐 피켓을 들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그 해서 그 시정 연설 당시에 보이는 모습이 이제 여야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비춰졌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일주일밖에 경과가 안 됐고 뭐 여러 가지 어찌됐든 뭐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지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국회 협조를 요청하시는 대통령의 연설이었기 때문에 뭐 야당으로나 국회로서는 뭐 예우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실질적인 협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네.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협치
로 나아갈 수 있는 자세를 보이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권성동 원내대표의 보좌를 받으면서 빠져나가는 모습인데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과 모두 악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정연설 이후 분위기가 나쁜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그 민주당 의원님들도 전부 일어서서 이제 환영의 박수를 치고 예우를 해주는 모습도 좋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다 돌면서 또 악수하는 모습도 좀 이례적이긴 해요. 저게 이제 참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정책의 차이로 인해서 대립을 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거고, 어찌 보면 또 바람직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외관상 보이기에 서로 목소리가 크거나, 뭐 악수에 응하지 않거나, 일어나서 예의를 갖추지 않거나, 이런 것으로 어떤 항의하는 거, 차이점을 표시하는 이 부분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시대의 표현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렇듯 일단 만나면 웃고 악수를 하더라도 정책적 차이에서는 본인들의 주장하고 수기 과정을 거쳐서 합의안을 도출해 나가는 이런 우회주의의 모습이 정착되길 기대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이 연출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또 여야가 만나서 조금 전에 저희가 뭐 만찬이 불발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었지만 그렇게 다시 뭐 일정을 잡고 만나고 협치를 하는 그런 과정들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조기현 위원장님? 예, 오늘 뭐 대통령 연설 안에도 있었습니다만 법률안이나 예산안에 대해서 언제든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겠다는 입장이시니까요. 뭐 그런 자리에 대한 제안이 오면 야당으로서도 당연히 응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드리고 또 때로는 뭐 이 고언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또 그런 자리에서 얼마든지 뭐 공식적으로 하는 거 외에도 제안도 오늘 드리고 할 수 회의는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그런 자리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좀 이후에 이번 첫 회동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율 과정에서 문제는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들끼리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여야 의원들 개별적인 접촉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도부를 통한 어떤 그 의사 전달 이런 간접적인 수단보다는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의원 개별적인 여러 가지 또 그 본인들의 민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그 행정부가 취해야 될 길에 대한 또 생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접촉면을 늘리는 것도 저는 협치를 실제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국회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협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고요. 또 추경안의 목적도 이야기를 했었고 북한의 도발, 북한의 코로나 상황까지도 언급을 했었는데 좀 유심히 들으셨던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의 그 갈등 요소는 전부 피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영이나 그 각 정당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 부분은 좀 언급이 안 된 것 같고 물론 협치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현출될 의제에 대해서 미리 국회에 어떤 협치를 주문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IPEF인가요? 네. IPEF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그 다자 협력체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의제로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RCEP이라든가 TPP 이런 부분과 관련된 중국과 입장 차이에서 오는 어느 정도 우리가 미국에 협조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 이런 입장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런 의제를 던져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환영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정서된 입장 표명을 했고 그 정서된 바탕 위에서 가능한 협치를 주문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공감대를 이끌어낼 만한 연설이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뭐 협치가 일단 강조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체를 뭐 문제 삼을 것까지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만 실제 이제 앞에 협치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언급 중에 현상의 위기 상황에 대한 여러 진단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곳곳에 지금 변호사님 말씀과 같이 충돌하는 것들을 다 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미국과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인도 태평양 뭐 협력
관계라든가 예, 또 경제 프레임워크. 북한 핵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정연설에서는 뭐 추상적 언급 정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이제 그런 문제 이후 구체화된 정책에서의 갈등 요인은 좀 있어 보이고요. 특히 뭐 노동개혁의 문제도 언급하셨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후에 협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어떤 시정연설의 핵심은 추경 아니겠습니까? 예, 손실 예. 보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당초 공약보다는 후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1호 공약 파기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선별 지원으로 실제 선회한 부분도 있고 재원 마련에 관련된 뭐 언급도 예.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초과 세수를 동원해서 마련하면서도 축소했단 말입니다. 당초의 공약보다.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연설에서 말한 온전한 손실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실제 재원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59조 4천억 원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제 연설이 끝났으니까 추경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민주당은 정부 안에서 10조 원을 증액한 뭐 그런 추경안도 제시를 한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빠져 있다. 그리고 세수 축에 50조 원 이상의 그 오류가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잘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세수 축의 오류 부분은 지금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작년도도 그렇게 됐잖아요. 거의 예. 50조 원 정도인데. 60. 네. 근데 1월 달에 이제 민주당의 비판의 요진 그거예요. 1월 달에 그 1차 추경안 할 때는 그때는 왜 그 세수 축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히 세입 경정 단계까지 가지 않았느냐.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수치가 명확하지 않을 때예요. 보통은 저희가 3월 달쯤에 법인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원천 징수와 관련된 정산도 3월 달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 액수를 보니까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근 30조 가량 늘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세입 경정을 했던 것이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물론 연말에 이제 정산해 보니까 이게 예측이 잘못됐다. 그래서 세손 결손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가능성은. 그러나 수치를 기반으로 한 추계이기 때문에 1월 달에 했던 거는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과 관련돼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민주당도 그걸 반대하지는 않는 거예요. 방역지원금이라는 것은 그냥 정액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손실보전금이라고 아까 표현하시던데 예.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손실 이제 보상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손실보전료를 90에서 100% 늘렸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일보했다고 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끝까지 할 수 없는 부분은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 실제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손실보상금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고 입증의 어려움을 넘어서는 부분, 입증 가능한 부분들은 사실 또 소송을 통해서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100%의 손실 보상을 못한다 하더라도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라서 이 인플레이션 강화라는 이런 그 대외 경제적 여건을 감안한다 그러면 상당히 진일보한 추경 예산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추경안을 마련할 때 좀 고민했던 부분도 보이는 것이 예. 일단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할 때 한 8조, 뭐 9조, 7조 정도 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소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의제였던 뉴딜 예산안은 깎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사실 뉴딜 예산을 깎아서 구조조정 액수를 높였다 그러면 지출을 좀 더 할 수 있었겠죠. 추경안을 좀 늘려가지고. 근데 그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정무적 고려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추경안 심사에서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된 보통은 이제 쟁점이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덜 되지 않을까. 세계 잉여금 같은 걸 활용했고 그다음에 착수 지원이나 아니면 지출 지원 등 됐던 이런 예산안을 깎아서 했기 때문에 큰 지장 없이 예산안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세수 축의 오류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올해 초 추경할 때 세수 축의 오산에 대해서 그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후 문제가 아니라 지난 연말 지나면서 이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추경할 때는 정부 재정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결국에 11조 원의 그 국채 발행을 해서 추경을 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와갖고 이 정부 또 할 때는 국채 발행 없고 세수에서 초과
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예산을 마련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재부가 이제 그러한 사항을 전 국회에 정확하게 보고하고 추경 마련 단계부터 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은 채 정부가 바뀌기를 기다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까지 연결이 되냐면 연말에 이제 국가 재정 문제나 이런 걸 따질 때 추계 53조 정도면 실제 국가 채무 비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이제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 예산을 이제 추경했으면 뭐 국채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그 성과를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재정 운영 그렇게 한 것 자체에 대한 건 문제 제기를 할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재경부가 왜 이런 방식으로 재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하고 추경을 할 때에도 당초에 했던 내용과 정부가 바뀐 지금에 와서 밝히는 이 내용이 다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논의 과정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저도 궁금해서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실제 이제 6대 세수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이제 법인세하고 소득세 이런 부분, 부가세 이런 부분인데 그 부가세는 아시다시피 물가가 오르면 이제 덩달아 올라갑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의 그 전년도 결산을 다 보고 나서 신고하는 게 3월 달이기 때문에 3월 달 신고해 봤더니 이게 늘었더라는 거죠. 이거는 수치로 나타난 거예요, 증액이. 그래서 기재부 입장에서도 보면 물론 이제 그 예상을 잘못한 건 잘못이지만 어쨌든 그 수치를 계산할 때 추산이 아니고 어느 정도 확인된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더라도 만약에 연말에 이게 결손이 나면은 엄청난 또 비난의 대상이 돼요. 따라서 그런 그 고려를 안 했을 리는 없고 기재부의 실제 수치의 기준을 둔 이런 추계를 믿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비난의 대상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는 앞서 본회의장 분위기가 무색할 만큼 사실 곳곳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추경안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어떻게 처리될지 그 여부가 관심인데요. 지금 민주당 입장을 보면 최근 들어서 홍영길 후보나 이 정성호 의원의 경우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조건 없이 해줘야 된다. 약간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기류의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직 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바뀐 건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라든가 정호영 후보자가 부적격하고 장관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뭐 동일하고요.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도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까지 해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재송부 요청서 그리고 내일 이제 임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네. 뭐 야당의 협조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통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죠. 그런 분위기가 당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켜주고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이 야당이 여당과 또 일방 독주하는 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결국에 국회에서의 뭐 인준 표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견제 장치인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건 한동훈 후보자라든가 정호영 후보자 문제를 대통령께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권 갖고 국정 독주의 견제책으로 쓰겠다 그러면 5년 내내 인준안을 상정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독주했다는 거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 정도거든요. 집무실 이전은 실제 지금 여러 가지 국민적 의사를 보더라도 뭐 크게 잘못됐다고 보여지지 않는 사안이고 그렇다면 다른 것이 뭐 있겠느냐. 강요 임명인데 내각 임명은 또 우리 헌법이나 인사청문법상 보면 대통령이 여러 절차를 거쳐서 임명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한덕수 총리 하나인데, 총리 후보자 하나인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일단 인사청문 특위에서 보고서 채택을 안 했어요. 인사청문 특위에서 의견이 어떤지에 대해서 국민께 알려진 바가 없어요. 인사청문 특위에서 보고서를 채택해서 이게 부적격인지 적격인지 거기다 쓰면 되는 거예요. 늘 이거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의견은 부적격이라는데 그것도 뭐 집행부의 말씀이에요.
전체 의견이 의원총회를 거쳐서 부적격이라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러나 언론에는 부적격이라고 계속 표현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사거든요. 그게 인준 투표인데 그러면 어쨌든 이런 절차상에 다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상 각 단계에서 어떤 의사인지에 불구하고 국회는 상정을 해야죠. 상정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부결되면 그 부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는 거죠. 이런 부적격한 인사를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또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회가 거부하는 이런 총리를 지명했다라고 비판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가결되면 그건 뭐 또 좋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의사표시를 국회에서는 표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표결로 할 의사표시 단계까지 끌어올리지 않는 것은 정치적 고려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지방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거의 선거 운동이 19일 날 시작되기 때문에 뭐 19일 선거 운동 되고 나서 곧 있다가는 분명히 인준안을 상정할 거로 예상은 하지만 조금 더 일찍 상정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게 저희 바람이에요. 네. 만약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겐 어떤 카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상정에서 부결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뭐 새로운 총리를 물색해야 되겠죠. 근데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이거는 사실은 이게 협치 거부죠. 일단 상정을 해서 그 의사표시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상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그 수치 표현을 이렇게 하시던데 늘 이게 뭐 20 며칠 걸렸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께서도 21일인가요? 23일인가 만에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 늦은 거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인사청문 절차가 정부 출범 이후에 했어요. 지금은 인수위 시절에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인준 투표만 남은 거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닌 것이고 역대 보더라도 인사청문,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에 있었던 데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하루 내지 3일 만에 다 인준 투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 전례에 비춰도 안 맞는 것이고 또 지방선거에 찌음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것은 정치적 고려에 불과하다. 따라서 하루빨리 상정을 시켜주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비위 사건으로 민주당에서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박원주 의원의 제명을 발표했고 박원주 의원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불가피하게 제명의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도 말이 좀 많고 적절한 입장 표명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당이 이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 사안에 대한 충분한 조사 또 주변의 어떤 뭐 관련자들로부터의 진술을 확보했고 그 심각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당의 최고 수의 징계인 제명을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사안을 이제 추가적으로 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당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지금 뭐 박원주 의원 본인의 지금 이의나 해명이 받아들여질 만한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에서는 국회 이제 의원총회에서 제명 절차를 예,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본인 개인이 법률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어 소명하는 문제까지를 당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제명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확인하거나 당이 취하 조치를 하고 이후 사후 대처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보면 박원주 의원의 지금 저런 태도는 부적절해 보이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중을 하시면서 이후에 어떤 적절한 절차, 법적 절차를 통해서 소명을 하고 뭐 하시는 것까지는 뭐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가 자꾸 언급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정치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박지원 위원장은 사과를 하면서 민주당은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뭐 이준석 대표 등과 관련해서의 성상납을 숨기는 중이다 이런 입장을 내서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수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비대위원장이 얘기할 때 분명히 명백한 성범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박원주 의원은 그 사과를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저 기사를 보고 저는 성비위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읽었어요. 그럼 그 무슨 말이지라고 했는데 아닌 건 아니다가 성비위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또 발언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제명은 왜 받아들였는지. 그러니까 결국 지도부와 뭔가 의사소통이 있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명을 본인이 어떤
협의 이후에 받아들였다라고 보는데 그럼 제명을 받아들인 이유가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대한 이런 영향 차단 때문에 받아들였다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피해자는 뭡니까? 피해자는 피해자를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민주당을 위해서 수술한 것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수술은 수술이 아니죠. 의미가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징계 절차가 개시된 부분은 저희가 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증거인멸 시도라고 해서 뭐 비서실장이 누굴 접촉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거고 성상납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또 안 됩니다. 지금 당내에서 발생한 또는 국회 내에서 발생한 민주당의 사례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강제 수사권이 없는 당의 조사 절차를 통해서 모든 사실관계를 명명백백 밝히기 힘들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개시 여부, 징계 수준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결국 전체적으로 정리하자 그러면 국내심도 수술 중인 건 맞아요. 그러나 국내심은 수술을 누굴 위한 수술인지 민주당과 약간 대비해 볼 때 다르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도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뭐 제명시켜 놓고 그러면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진실 발견을 위해서 피해자를 만나거나 비공개로 박안주 의원조차 만나서 관련 입장을 들어보지 않았다고 언론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박안주 의원 말에 따르면 대책은 또 서로 간에 상의했던 거로 보여져요. 그랬으니까 제명을 받아들였다, 불가피하게 선택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본인의 비위를 인정했다는 것인데 또 나와서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정리가 안 되는 공간에서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느냐? 피해자가 피해를 봅니다.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면 박안주 의원을 지지하거나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강한 지지 성향이 있는 분들은 누굴 공격하겠어요?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요.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되면 피해자가 공격 대상이 됩니다. 이게 이체가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박원순 전 시장 그때도 그랬고요. 오거돈 전 시장 그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명확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도부는 명확히 했는데 당사자 나와서 아니라 그러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상당히 이상한 해결이다. 근데 당이 뭐 그걸 협의하고 받아들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당의 성이라든가 불법행위 비위가 발생을 하면 징계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고 이 사안은 중대하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비상징계를 통해서 즉각 조치를 한 거거든요. 이거를 협의 대상도 아니고 당사자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결정할 사안도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면 뭐 그런 비판을 들어도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후에 국회 윤리 절차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이제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2차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문제는 본질은 이제 징계 회부 내용이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성상납 의혹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것도 관련된 당시 아마 그때 이준석 대표가 당 지도부에 있거나 이럴 때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가성 문제도 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징계에 회부된 것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어떤 각서 내지는 이런 문제가 결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증거인멸이 다 따로따로의 어떤 사안이 아니라 지금 본질적인 성상납 의혹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특정 가해자가 있는 성비와는 다르다고 할 수는 있지만 사안 자체의 심각성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문제제기가 된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뭐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 자체는 뭐 바람직한 해결 수순이라고 보는데 그 뒤에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론 형사사법 절차를 기다렸다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치권의 징계는 다르거든요. 당의 조사와 관계자 진술을 듣고 징계 절차는 친숙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회부 자체를 이 문제 차단을 이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실제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 문제를 그냥 놔두고 지켜보기 위한 것이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사안 처리에 있어서는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 태도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술 문제를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다 뭐 하자면
전혀 이제 국민의힘은 그런 의미에서는 성의 있는 태도로 이제 나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객관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중하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이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보시죠. 민주당은 며칠 전에 기사를 보게 되면 박안주 의원의 말 청문 절차도 없이 징계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박안주 의원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예컨대 박안주 의원이 향후 민사 형사 절차상에 자기 불리한 부분을 빼기 위해서 청문 절차 없이 징계하는 것은 동의하고 그 외에는 본인은 또 본인대로 다투고 이런 공간을 열어주는 것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긴 싸움을 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원래대로 하면 박안주 의원 얘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들어 입장이 뭔지를 보고 그 입장을 다 기재하고 이것들이 나중에 피해자 구제에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절차 생략했어요. 이거 박안주 의원 도와준 거 아닌가요? 그리고 4월 20일, 그러니까 12월 달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정당이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4월 22일 날은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정당이 인지했어요. 그 뒤에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했나요? 오히려 이것들이 25일 날 조사가 시작되고 29일 날 의원 면직 대리 서명해가지고 냈다는 이런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분리가 안 됐나요? 그럼 피해자를 위해서 조치를 뭐 했던 것이고 오히려 박안주 의원이 그런 불법적인 시도를 할 때까지 그냥 방치했던 거 아닌가요? 이런 전반적인 조치들을 볼 때 이게 과연 정무적 고려 이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진정성 있는 조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박안주 의원 말을 듣지 않는 이런 허겁지겁 종결 지은 이유가 뭔지 박안주 의원이 인정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얘기를 들어볼 필요 없이 박안주 의원이 언론에 나와서 다 인정했기 때문에 청문 절차 없이 간다. 뭐 이러면 이해가 하게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박안주 의원의 말도 안 듣고 했더니 명백한 성범죄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박안주 의원이 나와서 난 아니다라고 밝혀요. 이건 뭐죠? 이런 거는 사실 좀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공격에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는 피해자를 위한 수순은 아니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예. 민주당이 더 공세를 펼치고 있는 부분이 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이 과거 성비로 징계를 받은 전력과 관련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이 경질론에 대해서 사람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런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윤재순 총무비서관 사과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첫 사과 촉구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만 사퇴와는 연결짓지 않고 있어서 사과하는 정도로 마무리되는 수순이라고 봐야 됩니까? 사과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또 본인이 경험한 것과 그 보도된 것의 어떤 사실관계 차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에는 상당히 대통령의 재량권이 좀 더 넓다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살림살이 비서관이기 때문에 예. 정책을 입안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하는 부서가 아니고 정책을 집행하는 또 그런 권한이 있는 부서가 아니라서 조금 더 재량의 범위를 넓혀서 대통령한테 또 권한을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것에 대한 전적인 그 권한은 대통령이 진다고 봐요. 이것을 경제시킬지 아니면 계속 갈지 다만 사과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네. 예. 이렇게 정치권의 연이은 성비의 논란 이번 지방선거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 예상하십니까? 이제 아까 길게 말씀하셨다 한 가지만 예. 그 당의 네. 그 박안주 의원 관련해서 사실 피해자 보호 문제 때문에 밝힐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마치 당이 박안주 의원을 도와줬다, 뭐 내지는 방치했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거는 맞지 않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 때문에 밝혀지지 않는,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윤재순 비서관 문제는 사실은 이 지금 국회 문제 뭐 다 같이 성비 문제로 볼 수는 있지만 좀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통령 비서관 아닙니까? 이분 근데 이제 그 내용 자체도 아주 안 좋습니다. 치로 쓴 것이 지하철 성추행을 뭐 젊은 사내아이의 자유 뭐 이런 표현했고요. 표현 자체도 노골적입니다. 문학적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성범죄에 대한 옹호 수준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1997년 또 2012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비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검찰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자체도 이례적인데 다른 국가공무원회 같은 경우에 이건 거의 해임이나 파면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인사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계속 지금 그 지적됐던 것처럼 검찰 내부의 비위에 눈 감는 검찰 문화에
한 편이 아닌가 이런 인사를 계속 고집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선거에 영향이 있겠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당으로서는 이후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뭐 잘 국민들께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퇴임 후에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지내게 됐습니다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에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라는 비판의 글을 올렸는데 이게 뭐 사저 주변에서 벌이는 보수 단체들이 뭐 확성기 소음, 뭐 욕설 이런 집회를 좀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취임사에서 윤 대통령이 말했던 반지성주의라는 표현까지 차용을 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좀 드러냈거든요. 저는 어쨌든 일부 단체가 저런 방법으로 시위를 하거나 의사 전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요. 아무리 집회 시위에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제를 하는 게 맞고, 예. 다만 문 전 대통령께서 반지성주의를 거론한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반지성주의를 언급한 것은 사실은 사회 지도층이에요. 그다음에 정치 세력, 정치권이거든요. 정치권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반지성적 행태를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뭐 이런 걸 지금 언급한 것인데,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국민이 우리 편이 아니고 뭐 본인한테 부담스러운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국민을 향해서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가 언론으로서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께 반지성주의를 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런데 또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반지성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의힘 당원에 대해서 반지성주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향해서 저런 비판하는 것은 저는 문 전 대통령답지 않은 언행이다라고 보고요. 저 일부 단체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그를 향해서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저건 또 맞지 않다. 마치 옛날 이준석 대표 해서 죄송하지만 그때 뭐 반문명이라고 했잖아요. 일부 장애인분들 시위하는 부분을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라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이 정치인을 평가해야지 정치인이 국민을 평가하면 그건 이전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반지성주의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문 전 대통령 잊혀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잖아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까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게 정도를 넘어서고 있고요. 실제 이 표현하는 방식의 혐오 정도 이런 걸 보면 매우 비상식적이고 그 피해가 지역 주민들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든 좀 자제를 언급하는 발언을 안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반지성주의를 언급하신 이유는 대통령과 또 한동훈 또 후보자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정부에 대해서,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고 마치 범죄 집단처럼 기정사실화한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오셨거든요. 이제 이런 내용을 그 사실로 인식하거나 또 과장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마치 이 범죄의 어떤 뭐 중심에 있는 것처럼 단정해 놓고 그래서 이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그 정도가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기 때문에 굳이 뭐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실 수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